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자, 우리 첫 시간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그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정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러한 종합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적공제를 살펴봤는데, 자, 이 인적공제는 바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다고 했고, 이 기본공제, 추가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기본공제 대상자와 추가공제 대상자의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자,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었죠. 자, 그래서 뭐 이 인적공제라는 것은 결국 공제 대상 수 곱하기 150만 원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인적공제 금액으로서 종합소득공제가 되는 거고, 자, 그러한 인적공제는 바로 공제 대상 수 곱하기 150만 원 한 금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럼 공제 대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라든지 직계 전속이라든지 직계 비속은 바로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고, 공제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내용을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첫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런 인적공제의 요건은 이 부양자, 비부양자, 즉 부양가족이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자, 기본공제 대상자 같은 경우는 본인은 뭐 필요 없습니다. 이런 공제 요건 필요 없고, 본인은 이제 근로소득을 창출하는 자로서 당연히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자, 이 배우자 같은 경우는 나이 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자, 배우자는 나이 요건을 보지는 않지만 소득 요건, 즉 연간 소득금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100만 원 미만에 해당돼야 된다는, 그 100만 원 이하에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그 소득 요건은 충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뭐 동거 요건은 필요 없고, 자, 직계 전속 같은 경우는 나이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소득 요건 충족이 돼야 되고, 뭐 동거 요건은 주거 형평상 뭐 별거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에서 사는데 부모님이 뭐 시골에 산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은 주거 형평상 별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의 소득공제, 부모님의 그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의 나이 요건은 20세 이하여야 되고, 이 직계 비속도 소득 요건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뭐 동거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장애인 같은 경우는 뭐 나이 요건은 필요 없지만, 나이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되지만, 즉 60세 직계 전속으로서 60세 미만인 장애인이라든지 20세가 넘어간 직계 비속이 장애인이라든지, 자, 이런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는데 소득 요건, 즉 소득 금액의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자, 동거 요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형제자매, 즉 형제자매로서 이 형제자매가 60세 이상이거나 또는 20세 이하인 이 형제자매의 나이 요건은 충족이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소득 요건도 소득금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동거 요인, 즉 주민등록상의 동거, 즉 주민등록 등본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일시 태거 허용,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잠시 밖에 있는 거 허용을 해준다고는 하고 있는데, 자, 통상적으로 이렇게 등본에 올라가지 않은 형제자매는 공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형제자매의 부양가족으로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주민등록등본으로 올려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추가 공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라든지 경로자라든지 뭐 부녀자라든지 한부모에 해당이 되면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은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기본 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는 경로 우대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고, 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 그러면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가족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의 부양가족이 있다 그러면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자, 이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된다 그러면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는다고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연금보험료는 물적 공제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뭐냐? 자, 바로 이 나이 요건, 즉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지만 과세 기간 중 공제 기준에 해당한 날이 있으면 장애인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소득 요건은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소득 요건 100만 원, 즉 소득 금액 100만 원,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에 되어야 한다는 이 소득 금액 요건을 어떻게 판단을 하냐? 바로 종합소득과 이퇴직소득과 양도소득 이 세 개의 소득 금액을 합친 금액이 바로 1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만약에 배우자가 뭐 직업은 없지만 뭐 주택이 있어서 그 주택을 매각해서 100만 원이 넘는 양도 차익을 벌어들였다. 즉 양도차익,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서 양도소득세를 냈다. 그러면 그 주택을 매각한 그 해는 바로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즉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되는데, 자, 그 소득 금액 요건은 바로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금액을 다 합친 금액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합소득 같은 경우는 뭐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자, 총급여가 333만 원이고 근로소득 공제 223만 원이면 100만 원이기 때문에 자, 총급여 330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소득은 아무것도 없고 총 근로소득만 있는데 이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총급여가 500만 원이다. 그러면 원래 총급여가 333만 원일 때 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원래 총급여가 5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 근로소득만 있다. 만약에 직계비속이라든지 직계존속이라든지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다 그러면 이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까지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 원이면 총급여 333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100만 원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가 되지만 근로소득만 있다 그러면 총급여 500만 원까지는 소득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금소득 같은 경우 공적연금이다 그러면 총연금, 즉 국민연금에서 받는 연금 총액이 516만 원이다 그러면 연금소득공제가 416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적연금으로 받는, 국민연금으로부터 받는, 배우자가 국민연금으로부터 뭐 516만 원의 연금을 받았다 그러면 대략 한 40만 원 조금 넘는, 매월 40만 원 조금 넘는 연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100만 원이 연금 소득 금액 1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소득 금액 요건이 충족이 돼서 바로 기본공제 대상자면 기본공제와 그 다음에 추가공제 해당의 요건에 해당이 되면 추가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적연금 같은 경우 뭐 퇴직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연금저축에 가입을 해서 받는 이 공적연금 이외에 받는 사적연금은 자, 총연금이 1200만 원 이하, 1200만 원 이하이면 매월 연금 100만 원을 수령하면 1년 치면 1200만 원이죠. 자, 총연금액 1200만 원 이하로서 자, 총연금액 1200만 원 이하이면 지난 시간에 연금소득에서 학습했듯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분리과세로서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바로 사적연금, 즉 퇴직연금이라든지 뭐 연금저축을 통해서 은행이라든지 보험사로부터 받는
1년간의 총 연금이 12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했다 그러면 종합소득 금액에 제외되기 때문에 기본공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도 뭐 총수익금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이 된 경우죠. 자, 그 다음에 기타소득 금액도 총수익금액 필요경비 100만원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자, 기타소득 금액도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는 종합소득 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 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 배당소득, 즉 금융소득 같은 경우는 필요경비가 없기 때문에 금융소득 전체가를 가지고 소득금액 100만원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부양가족이 이런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를 벌어들인 부양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자,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종합소득 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서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에 해당된다. 그러면 소득 요건은 충족이 되기 때문에 기본공제로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의 소득금액 이 합친 것이 100만원이 넘는다. 그러면 이 100만원이 넘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00만원이 넘지 않는다, 100만원 이하다 그러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은 비과세라든지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다. 자, 그러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바로 총급여 500만원 이하, 즉 500만원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바로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퇴직소득, 양도소득 학습을 할 건데, 이 퇴직소득 금액이라든지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연간 소득금액에 해당되는 이 소득 요건은 바로 퇴직소득, 종합소득, 양도소득을 다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적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물적공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우선 특별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자, 특별소득공제는 바로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즉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없는 다른 소득, 즉 사업소득금이라든지 금융소득이라든지 뭐 연금소득, 기타 소득만 있는 자, 즉 근로소득이 없는 자들은 바로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특별소득공제를 기본공제, 종합소득공제로 차감할 수 없는 거죠. 반드시 근로소득자가 납부하는 이 보험료라든지 주택자금에 대해서 물적공제로서 특별소득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로서 건강보험료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자, 이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이 본인부담 보험료죠.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해서는 전에 특별소득공제로 봐서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자금 공제를 해주는데, 자, 주택마련저축, 즉 청약저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쉽게 얘기해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는데,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그 다음에 근로자 주택저축 마련 납입액 180만원 한도로 이 납입금액의 40%, 즉 청약저축을 월 10만원씩 넣었다. 그러면 1년이면은 120만원이죠. 자, 120만원에 40% 하면 48만원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에서 48만원을 소득공제로 차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임차차익금 원리금 상환금, 즉 전세보증금 대출을 말하죠. 자, 이 전세보증금 대출, 즉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자,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택에 대한 전용면적, 자, 주택의 전용면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택에서 살 수 있는 그 공간을 바로 우리가 전용면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러한 전용면적 이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공원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이런 공용면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공용 면적을 합친 게 분양 면적이 되는 거고, 자, 이런 분양 면적은 내가 집에서 살기 위한 면적, 그것을 전용 면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전용 면적 이외에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복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용 면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친 것은 바로 분양 면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구미주택 규모라는 것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그 85제곱미터라는 것은 바로 분양 면적 85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용 면적, 즉 주택에서 살 수 있는 그 주택 공간에 대한 면적, 전용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 그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서 살기 위해서, 전세로 살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그 전세보증금 대출에 받은 것을 만약에 원리금을 상환한다 그러면 그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데, 자, 이 두 가지가 다 있다 그러면 두 가지 더한 게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자 상환액, 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즉 주택에 대한 아파트면 공동주택 가격, 뭐 단독주택이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5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 그 대출에 대한 차입금의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로 봐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자, 이 1, 2, 3을 합쳐서 연 300만원에서 1800만원 사이에 해당되는 그 금액을 한도로 해서 소득공제를, 특별소득공제로서 근로자에게 소득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금보험료 공제가 있죠. 자, 연금보험료 공제는 바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즉 연금보험 공제라는 것은, 자, 특별소득공제는 바로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데, 자, 이 연금보험료 공제는 바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바로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른 기여금이라든지 개인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바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바로 연금보험료로 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부담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가장 많이 내는, 회사 다니면서 가장 많이 내는 바로 국민연금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본인 부담분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 부담금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자, 국민연금은 9%로서 4.5%는 회사가 부담하고 4.5%는 본인이 부담하는데, 본인이 부담하는 4.5%에 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 연금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공무원이다 또는 군인이다 또는 뭐 사립학교 교직원이다, 자, 그 다음에 뭐 우체국 직원이다, 자, 이랬을 때는 이러한 공무원 군인들이 납부하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금보험료로 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는데, 자, 이 신용카드가 우리나라의 그 사업자들의 과세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자, 예전에 신용카드가 없을 때는, 자, 우리 자영업자라든지 뭐 사업자들, 특히 이 자영업자들, 뭐 음식점 같은데 현금으로 받으면 거의 현금 받은 금액의 50%는 소득금액으로 누락을 하고 50% 정도만 신고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들어옴으로써 이제는 전 국민이 거의 현금 결제가 아니라 웬만한 뭐 식당이라든지 웬만한 물품 구입할 때 거의 90% 이상이 바로 신용카드라든지 뭐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체크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해 주는데 누구만 적용해 주냐? 바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즉 종합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해 주는 거고, 자, 근로소득이 없는 뭐 사업소득이라든지 금융소득이라든지 뭐 기타 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해 주지 않고 바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는 지금 뭐 거의 전 국민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근로소득자가 1,000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1,000만에 넘어가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과세 투명성에 대해서 굉장하게 많이 혁혁한 기여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필요 없다고 이제 다 이제 과세 투명성이 달성이 됐고, 이제 웬만하면 다 신용카드 쓰니까 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국세청,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죠. 기재부에서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없애려고 했지만 국회에서 계속 제동이 걸려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폐지가 되겠죠. 폐지가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업자들의 과세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세 행정의 편의를 제공을 해줬는데도 이제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없애버린다는 것은 조금 뭐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와 다르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회에서 계속 제동을 걸어서 아마 이게 쉽게 없어지기는 뭐 쉽게 없어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국가가 돈이 없고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제 국가가 돈이 없는데 채무는 늘어나고, 그런 채무를 갚고 돈이 없을 때는 결국 세금을 더 걷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소득공제들을 없앨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그러한 상황이 도달한다 그러면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로서 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 자, 중고차 같은 경우도 구입 금액의 10%를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것으로 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자, 이 중고차 구입 금액 중 10%, 만약에 중고차를 1,000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면 10%인 100만원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으로 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자, 예전에는 이 차량 구입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중고차 구매에 따른 중고차 구매 결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해 주지 않았죠. 자, 그런데 왜 중고차 구입 금액 중 10%에 대해서는 또 소득공제를 해주냐? 자, 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된 취지가 바로 사업자들의 과세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업자들의 소득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세관청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들여온 건데, 이 중고차들 같은 경우가 바로 중고차 매매상들이 바로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 결제들을 통해서 탈루를 많이 한다는 거죠. 세금 탈루를 많이 하고 과세 투명성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중고차 매매상의 과세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바로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를 했다 그러면 중고차 구매 금액 중 10%, 뭐 1,000만원에 구매했다 그러면 그 100만원은 바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을 해서 이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년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의 15%에서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 모두 소득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일단 첫 번째로 총 급여액의 25%를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총 급여액의 25%를 넘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총 급여가 1억 원이다. 그러면 총 급여가 1억 원이면 최소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니까 2,500만 원은 신용카드를 사용을 해야 신용카드 세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급여가 1억 원인데 2,500만 원 이하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그러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하나도 적용될 수 없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첫 번째 요건, 자, 신용카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를 해야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 그 초과금액 전체를 소득공제 해주는 게 아니라 15%에서 80%를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자, 예를 들어서 총급여액이 1억 원이고 신용카드로 3천만 원을 썼다. 그러면 총급여액의 1억 원에 25% 하면 2,500만 원이고, 자, 2,500만 원을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 자,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3천만 원을 사용했고 총급여 1억 원인 경우에는 25%인 2,500만 원을 초과해야 되기 때문에 3천만 원 빼기 2,500만 원 하면 500만 원, 그 500만 원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되는 거고, 그 500만 원을 다 소득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500만 원 곱하기 15%입니다. 자, 500만 원 곱하기 15% 하면 75만 원이죠. 자, 500만 원 15%는 75만 원에 대해서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자, 여기에서 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15%에서 80%입니다. 뭐 그래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을 하면 조금 뭐 공제 비율이 높고, 뭐 전통시장이나 뭐 이런 데서 사용했다, 뭐 그러면 뭐 교통비로 사용했다 그러면 또 소득공제 비율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세무사 공부할 때 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전부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자, 지금은 워낙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 프로그램이 아니면 도저히 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을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은 15%, 자, 첫 번째 총급여액의 25%를 넘어가야 되고, 그 25% 넘어간 금액의 15% 정도 뭐 신용카드 공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총급여가 뭐 1억이다 그러면 최소한 2,500만 원 이상 신용카드를 써야 되고, 그 2,500만 원 이상 넘어간 신용카드, 즉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썼다 그러면 2,500만 원 초과금액 2,500만 원에 대해서 15%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구나. 자, 그 정도 생각하시고 개념적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산정해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이제 고소득자일수록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이 공제 한도를 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제 한도가 얼마냐? 바로 총급여액의 22%와 330만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서 소득공제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높아졌다 하더라도 330만 원 넘어가면 그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해주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다만 뭐 총급여가 또 7천만 원 초과해서 1억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280만 원이 공제 한도입니다. 자, 그리고 1억 2천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230만 원을 한도로 적용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총급여, 첫 번째 총급여가 25%를 초과하고, 두 번째 그 초과 금액의 15%를 신용카드 공제를 해주는데, 자, 세 번째 그 한도가 총급여의 20%를 넘어간다든지 또는 330만 원이 이 총급여 20%와 33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이 한도는 만약에 총급여가 7천만 원 초과해서 1억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28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한다 그러면 바로 230만 원과 총급여액 20%중 적은 금액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로 적용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도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가 있는데, 자, 이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자, 연금저축이라는 이 소득공제가 이전에는 바로 소득공제를 적용해 줬었는데, 자,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소득공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준다고 해서 소득공제고, 세액공제라는 것은 바로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고 해서 세액공제입니다. 그러면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고, 자, 세액공제라는 것은 산출세액, 즉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산정을 해서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준다 해서 세액공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연금저축, 바로 이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는 납입금액의 40%, 즉 개인연금저축 불입금액의 40%, 연 72만 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종합소득공제에서 공제를 해주는데 이게 바로 개인연금저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연금저축이라는 게 바로 2021년 1월 1일에 개인연금저축이라는 건 없어지고 연금저축이라는
제도가 바뀝니다. 자, 그래서 2021년 1월 1일 이후는 다 연금저축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 이전에는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할 수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말하는 거고, 자, 2021년 이후에 불입된 이 연금저축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데, 자, 그것은 다음 주에 세액공제 적용할 때 자세히 살펴볼 거고,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바로 이 좌측 이 부분을 말하는 건데, 바로 최소한 2022년 2000년이죠. 바로 20년 전입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했어야 되고, 뭐 20세 이상이어야 되고, 분기마다 300만 인원 납입했어야 되고, 10년 이상, 그리고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됐을 때, 자, 그랬을 때는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데 한도는 72만 원입니다. 자, 이런 금융상품들은 은행이라든지 뭐 보험에서 판매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2001년 1월 이후부터는 바로 이 개인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은 없어지고 이제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이 새로 등장하는데, 자, 이렇게 2020년 12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이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이전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현재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해 주는데, 납부입금액의 40% 72만원 한도로 해서 소득공제를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외에 이제 2001년 1월 1일 이후에 바로 연금저축으로 변경이 되는데, 자, 이 연금저축 상품이 이제 2001년 1월 이후 새롭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이제 소득공제가 아니라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는데, 자, 이게 무엇이냐? 바로 2001년 이후에 가입을 했고 18세 이상이어야 되고 연 1,800만 원 이내여야 되고, 자, 5년 이상 불입을 해야 되고, 뭐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자, 그랬을 때는 바로 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총급여가 만약에 5,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연금저축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퇴직연금과 합쳐서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연금저축으로 불입한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불입금액이 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연금저축 불입금액 400만 원까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연금저축으로 1,000만 원 불입했다고 하더라도 연금저축 400만 원에 해당되는 이 400만 원 곱하기 12% 하면 뭐 대략 48만 원 정도 되겠죠. 48만 원을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고, 자, 퇴직연금. 자, 그래서 연금저축 불입하고 퇴직연금을 가입했다 그러면 연금저축 불입액 연금저축 불입액과 퇴직연금을 합쳐서 700만 원을 한도로, 그래서 만약에 연금저축을 400만 원, 그 다음에 퇴직연금을 300만 원 했다 그러면 두 개를 합친 금액이 700만 원이 되죠. 자, 이 700만 원을 한도로 12%, 자, 700만 원의 12%면 바로 84만 원이 되겠죠. 이 84만 원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라는 것은 결국 내가 낼 세금에서 바로 세금이 깎이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연 48만 원에서 135만 원 세액공제 한도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연금저축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이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즉 사업자가 일명 노란우산공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업자가 뭐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라고 노란우산공제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는데, 자, 우리 공제부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노란우산공제부금의 저축 형식으로 매월 얼마씩 납부를 하면 나중에 뭐 돌려받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들의 무슨 뭐 퇴직금 형식으로 노란우산공제에 불입을 하면 이렇게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추후에 사업을 접었을 때 뭐 일정 이자 부분을 포함해서 돌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란우산공제,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매 분기별로 300만 원 이하의
매 분기별 3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결국 뭐 매월 100만원 정도 되겠죠. 100만원 이하의 매 분기별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부 납부액, 즉 노란우산 공제 납부액과 이 공제 한도 중 적은 것을 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소득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다. 그러면 공제 한도가 500만원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4천만원 이하의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자가 납부한 금액과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고, 자, 사업소득 금액이 뭐 4천만원 초과 1억 이하다, 한도가 300만원이고 뭐 1억 초과다 그러면 200만원을 적용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근로소득 금액이 있는데 이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법인의 대표도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대표가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을 했다 그러면 그 대표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그 소득금액에서 바로 종합소득공제로 노란우산 공제를 차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인의 대표의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다 그러면 500만원 한도, 법인의 대표의 근로소득금액이 4천에서 1억 이하 사이에 해당한다 300만원, 1억 초과한다 200만원을 한도로 해서 그 노란우산공제 불입금액을 소득공제로 차감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바로 이 근로소득자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데, 바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 급여액이 뭐 700만원 이하이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로서 뭐 본인 명의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죠. 자, 이건 특별소득공제 시간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소득공제에 대해서 이제 한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계산할 때 이 공제 금액이 너무 높아서 소득금액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도를 두었는데, 결국 뭐 이런 소득공제 한도가 뭐 이유에 어쨌든 간에 소득을 높여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증세를 한다는 것은 무슨 뭐 세율만 높이는 게 증세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를 축소를 시키면 그게 바로 증세가 되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은 다 박근혜 정부 때 왔던 겁니다. 자, 박근혜 정부 때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한 게 바로 이런 경우죠. 자, 증세 없는 복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고 그러면 증세를 해야 되죠. 자, 그런데 표면적인 증세는 사람들이 세율을 높이는 것만 증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각종 소득공제 한도를 두고 각종 소득공제 비율을 축소를 하고 각종 소득공제를 없애버리면 그게 바로 소득공제를 줄여두면 소득금액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증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러한 이유로 들어온 게 바로 이 소득공제 한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소득공제 한도가 2,500만원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 공제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금액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특별소득공제로서 뭐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불입금액 40%에 해당되는 소득공제라든지 뭐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소득공제 적용해주는 게 있는데 이런 소득공제라든지, 자, 그런데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는 제외를 해주는 거고, 자, 조금 전에 살펴봤던 노란우산 공제, 소득공제, 자, 그 다음에 뭐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자, 우리사주에 출자를 할 수 있는데 우리사주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라든지, 뭐 장기집합 투자증권에 대한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에 대한 소득공제, 자, 이러한 것들을 모두 합친 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2,500만원 초과 금액에 바로 소득공제를 적용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소득 산출세액, 이제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산정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에서 빼는 이 종합소득공제에 대해서 학습을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소득공제까지 살펴봤고, 이러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이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을 하면, 즉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를 차감하면 이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산정이 되는데, 이러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바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합소득 산출세액 부분부터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죠.